안녕하세요. 다들 오고 계신가요? 영실님, 선영님 왔어요? 오, 은성님 1바, 선영님 2바, 영실님, 다들 쏙쏙 오고 계시네요. 어, 저희가 어제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제 모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외부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멤버들한테도, 빨간색? 제가 이맘때 즐겨 입는, 어, 티예요. 맞아. 저희 2기에도 선영님이 있고, 3기에도 선영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리치맘님. 제가 지난주에, 특강을 갔었어요. 진서님 반가워요. 근데 그 부동산 관련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의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제가 특강을 가면 피드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주는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실시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하는 특강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기롱님. 되게, 그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제가 언젠가는 부동산 관련된 특강을 한번 해줘야겠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금융 투자만 하니까 제가 거의 부동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관련된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명식님 반가워요. 에코마마님 반가워요. 다들 오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된 특강을 해볼 텐데, 어, 조금 제가 원래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제 PPT 파일이 여기 요렇게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 놓고 제가 이 PPT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의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쌩얼이요. 그쵸. 제가 쌩얼이 못생기긴 했는데 일요일 밤에 화장을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 못생김을 좀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첫 번째, 주제를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좀 정해봤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했던 특강 주제도 부동산은 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핏. 감사해요. 서울 집값은 오를까? 2년 뒤 서울 집값은 오를까? 이게 제 특강 주제였어요. 근데 지금 특강 주제를 할 때, 이 부동산을 뭐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쵸? 음, 지금 부동산, 그런가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김상조, 가격 급등한 아파트 자금 조달, 전수조사, 강남 집값 들썩이자 세무조사 가능성까지도 언급,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이 기사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0월 29일 날 뭐가 도입됐어요? 아, 네, 심사임당의 유튜브, 그거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10월 29일 날 부동산 정책 중에 뭐가 도입됐죠? 지금 그쵸. 부동산 상한제,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어요. 네. 어, 집값이 오를까? 부동산 투자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 어, 반가워요, 병종씨. 오, 어떻게 지내요? 와,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새로운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네요. 어, 분양가 상한제를 왜 도입할까라는 거를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PPT 자료는 제가 블로그로 내일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말로만 자료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길을 쫑긋 좀 세워주세요. 어, 국토부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 논리 구조를 보면은요. 네, 반가워요.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분양주택으로 수요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를 잡아서 기존 주택으로의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예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를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했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2019년 들어서는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정부 보도자료, 그러니까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주택 전체 상승률을 보면 1.13%였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37%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정체 상승률이 4.15%였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67%. 그러니까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이 논리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분양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했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값이 별로 안 올랐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그게 올랐다. 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 여러분들 허점이 뭔지 감이 오세요? 뭐가 이 통계 자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하는 정부의 보도자료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일까요? 일단 비교 시점 자체가요.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이 2007년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경 씨. 2014년까지는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었던 때예요. 이게 상한제에 대해서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을 때는 당연히 집값이 안 오르죠.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었던 그 시기는 대세 상승기였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집값이 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나 유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집값은 그쵸.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과거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거는 정부가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었고 수요는 더 많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지 일단 그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기본 개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핵심 개념.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 2시간짜리 특강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제가 그러면 묻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말을 할게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질문을 주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일단 말 그대로 생각할 때 분양가 그냥 상한제를 그냥 모자를 씌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핵심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뭔가? 투기 방지? 최고 금액?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첫 번째 택지비, 그리고 건축비. 분양가를 제한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너네 아파트 지을 때 땅 얼마 주고 샀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건축비 얼마 들었어? 이 2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원재료를 사와서 여기에 나의 부가가치를 얹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게 기업의 생산 활동인 거잖아요. 만약에 건설사로 친다라고 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단 땅을 사죠. 그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해 건축을 해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사실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건설사의 부가가치를 얹어서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너네가 땅값과 건축비 이 두 개를 근거로 했을 때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정했는지를 누가 결정을 하냐면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분양가 심의위원회. 제가 이번에 그 올 초에 북일의 쪽에 가면서 북일의 분양을 언제 하는지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거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북일에는 하남시 관할이에요. 위례 신도시가 이제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이 세 개 구로 그 결정이 된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북일에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관할이기 때문에 하남시 소속이에요.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이 심의위원들이 이 택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정한지를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얼마를 하겠다라고 제출을 해요. 그 위원회에. 그런데 이거를 꼼꼼히 따지는 거죠. 따지고 난 이후에 아 이건 너무 비싸 라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받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울 때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원가를 근거로 해서 형성이 되나요? 시장 가격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형성이 되죠?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거는 시장 논리와는 무관해요. 그냥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얼마만큼 들였는지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이는 게 합리적인지를 따져서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논리 구조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한 논리들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논리도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는 다르다. 왜? 의식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만으로 아파트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민간 택지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깔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원가를 따져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어때요? 시장 자본주의 논리, 시장주의자들 얘기하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근거들로 인해서. 좋아요. 아주 좋은 취지예요. 굉장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이미 민간 택지 말고 공공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적용을 해가지고 로또 아파트 된 데가 어디예요? 남유래죠. 남유래의 분양가 5억이었는데 지금 남유래 어때요?
4단지, 푸르지오 4단지? 지금 10억이에요. 11억이에요. 시장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의해서 분양가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2억이에요? 최근에 12억 찍었어요. 남일의 푸르지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장 가격으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기존 주택에까지 모든 주택에 이 논리를 덮어 씌워야 돼요. 근데 신규 분양 주택에만 이거를 씌웠는데 신규 분양이 시장 논리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어떻게 됐냐면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지난 7월부터 17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게 일어났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이죠. 지난 5월 달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입주권이 약 6억 5,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피가 얼마가 붙은 거냐면 1억 정도 붙은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이 가치관에 의해서 이 가치관에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사 가면서 이번에 전세를 구했더니 서울의 웬만한 전세가 5억이고요. 정말 강북도 30평대가 8억이더라고요. 아니, 집값이 너무 비싼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뭐 집값을 잡아야 된다, 뭐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공급을 한 이 논리 자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봐요. 시장 논리로 했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잘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수요라는 거는 뭐 입지에 의해서 생기는 수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라는 건 인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수요는 늘 일정해요.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가 변한다고 정도고 그걸 우리가 체감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10년 정도면 사실은 부동산의 수요가 변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특히 뭐 수요가 또 이동할 수도 있겠죠. 10년 정도면. 이렇게 긴 스펙트럼을 가지고 부동산의 수요는 변하지, 단기적으로 막 수요 공급처럼 2, 3년 단위로 부동산의 수요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축 중에서 이 수요라는 애가 장기적으로 변하는 애라고 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는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정책을 비판하거나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 이런 의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앞으로 집값이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의도대로 잡힐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될 건 뭐예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연평균 집을 한 2만 채 정도는 너무 정리를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은 뭐 정부에 있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다 똑똑한 분들 계신 분들이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4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늘 저희가 예전에는 원래 주지호 씨가 만들었던 그 통계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지인인가 아파트 지인인가 거기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거기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어, 올해 서울의 수요량과 입주량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의 수요가 약 4만 9천 채 정도 있어요. 이 수요는 사실은 크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입주 물량이 서울시에 얼마였냐면 약 5만 4천 채 정도였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엔 서울시는 어때요? 서울시에서 필요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약간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집값은 어때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뭐 레미안 퍼스티지도 갔었고 헬리오시티도 갔었고 뭐 마곡도 갔었고 뭐 하남도 갔었고 청량리도 갔었고 서울 지역들 많이 돌아봤었는데 그때 레미안 퍼스티지 전세 4, 5억씩 떨어졌어요. 강남에. 근데 거의 다 회복이 됐죠. 지금처럼 올해처럼 서울시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약간 웃도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을 한번 볼게요. 내년엔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도 역시 서울시에는 수요가 약 4만 9천 채 정도예요.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을 보면은요, 4만 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줄어들죠. 저는 부동산 가격은 내년이 아니죠. 공급 과잉이 아니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은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음, 제가 뭐랄까 특강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이걸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이라는 게 입주 물량일까요? 분양 물량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아파트 가격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입주 물량이죠.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분석에 있어서 공급 분석은 입주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값을 결정하는 거는 아주 큰 그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혀져요. 일단 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훨씬 더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큰 그림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서울시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의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부족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볼 경우에 수요보다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2021년을 한번 볼게요. 2021년의 입주 물량을 보면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와, 정말 대박이다. 물론 이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물량이랑 맞물리긴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후년이에요.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4,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2021년에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000채 정도예요. 서울에서는 연간 몇 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요가 일정하게 있어요, 서울시에는. 네. 제가 오늘 그냥 진행하고 넘어갈게요. 48,000채 정도 수요가 늘 일정하게 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2만 채가 안 돼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방까지는 사실은 일일이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서울에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볼 때, 내년도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2년 뒤라고 봐요. 2년 뒤. 올해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하는 시장에서도 집값이 어느 정도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지금 근데 2년 뒤에 보여.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통계 수치가. 어떻게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19,000채밖에 안 돼요? 서울에는 많이 잡아서 약 5만 채 정도가 늘 필요한데 거기 절반밖에 안 되는 입주 물량이 공급이 돼요. 이게 가능할까? 를 보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2년 뒤에 입주 물량은 뭘로 알 수 있어요? 2년 뒤에 입주 물량?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통계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4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4개 데이터를 가지고 2년 뒤에 얼마만큼 입주 물량이 있을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제가 봤을 때 2년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잘 모른다고 봐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시장에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착공한 아파트가 얼마 정도 규모인 물량이 얼마인지 지금 인허가가 얼마가 났는지를 보면 2, 3년 뒤에 시장에 얼마만큼 공급량이 떨어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큰 그림의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또 입지적으로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입주 물량을 알 수 있는 인허가를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월벌 인허가 실적 추이를 보면은요. 이 데이터는 진짜 여러분들의 지금을 조금 약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게 5년 평균이에요. 근데 2017년도가 지금 이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을 보면 이렇게 인허가 실적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이렇게 인허가 실적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가 이 빨간색이에요. 인허가 실적 추이 한번 볼까요? 3년 중에서 인허가 실적이 가장 낮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2년 뒤에는 정말 입주 물량이 낮겠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4년 내에 인허가가 최저치예요. 9월 달에 있어서 누적 인허가 물량을 한번 볼게요. 5년 평균이 인허가를 했던 게 44만 채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인허가 누적 물량이 37만 채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물량이 31만 채예요. 일단 인허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착공이에요. 지금 착공을 해야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9월 달에 착공을 보면은요, 2만 4천 채 정도예요.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어요. 5년 평균치를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2017년도 요 녹색이에요. 이렇게. 2018년도 이렇게 되고 있죠. 2019년도 착공 실적이 이만큼 낮아요. 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일단 인허가 안 나고 있죠. 아파트 착공 안 하고 있어요. 그럼 2년 뒤에 시장에 물량이 나올까요? 분양가를 민간 택지까지 상한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힐까요? 저는 아무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값은 안 떨어져요. 이 수치를 봐서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가 원체 규제를 해대니까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분들 있지 않으세요? 집값이? 아마 있으실걸요? 지금 집 사야 되나? 주위에서 다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주위에서 집 다 떨어진대요? 집값 떨어진대요? 저는 어떤 근거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폭락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은, 어, 일부는 떨어지고,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하다고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뭐 전수조사 하겠다? 어디 무서워서 뭐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거래가 경색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돼야지만 집값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래 자체를 묶어 놓으면 그냥 시장이 딱 막혀버리는 것밖에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어, 핵심적으로 전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근데 그 가치관을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 가치관에 맞는 정책적 효과를 내는 거는 그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뭐 대출이 안 되게 해둔들, 사실 이래요. 뭐 주변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행 출입할 때만 해도 가계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뭐 가격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권에 등기부 등본서 다 떼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빚내서 그렇게 아파트 산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LTV, DTI 규제가 확실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없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내 집 똘똘한 한 차를 한번 굴려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산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막 빚을 내가지고 뭐 무리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리스크 있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치상,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경제 상황이요. 경제 상황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 논리에 관해서 어, 실시간 저 일요일 밤에 메일 하고 있으니까 와주세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요,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집값을 오르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는요, 아, 물론 어제도 사실은 뭐 저희 그 육천풀 특강에 김광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내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위기설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내년에 뭐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쵸? 있으시죠? 근데 뭐 어제 김강석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들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년은 경기의 반등 시점이 될 거라는 거죠. 왜요? 지금 미국이 올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떨어뜨렸어요. 내년에는 전 세계 각국이 전부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왜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를 부양해 왔던 거는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이었어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구잡이로 하는 거죠. 사실 그때도 경제학자들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이 2008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년 정도를 0%대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찍어댔어요.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돈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한 게 거품이다.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에는 무너질 거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0%로 하다가 어느 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날이 오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3년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에 위기론이 훨씬 더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부양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자 미국은 기준금리를 쭉쭉쭉쭉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에는 위기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쭉쭉쭉 올리다가 다시 어때요?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뭐 신흥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고 올라가는 기조에서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자본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는 맞는 분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내리는 거고 다른 신흥국들도 내리는 거고 다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재정 정책까지 쏟아붓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신흥국들이 타격을 많이 입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안 좋아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중앙은행과 이 국가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위기가 오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공급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죠? 집값 금리가 떨어지면 아 블루베리 보셨어요? 아 저 블루베리 처음 나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카톡 죄송합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돼요. 대출을 아무리 묶어놨다고 한다고 한들 금리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의 결정적 변수는 수요와 공급이지 경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인 건데, 이제 이 요소 자체도 사실상 내년의 경기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부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막 살이 막 쪘어요. 제가 막 살이 쪘죠? 그러면 제가 살이 쪘다는 거 인식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막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막 인식하고 있어요.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럼 각국 정부들은 어떻게 해요? 경기를 부양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죠. 그쵸? 하지만 이 노력은
지금까지 먹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힐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전망 자체가 다 맞다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지금이 안 좋고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굉장히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안 올 가능성도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벌써 1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정책 기조에서는 부동산? 네, 맞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집값이 잡힐 것이냐, 집값이 떨어질 거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경기 자체도 사실상은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파트 1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쵸? 이 전제 자체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차이가 있어요. 집값은 오를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뭐 반드시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지금 수요와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심각해요. 내후년이. 내후년이 훨씬 더 심각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쵸?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의 관심은 사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를 지역을 저희도 보니까, 어제도 제가 저희 멤버들하고 특강을 들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내가, 그래요? 어제 기롱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저야 그러면 저 어디에 집을 사야 됩니까? 지금 기롱님이 지금 6개월에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투자처를 막 물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에 막 관심이 생겼어요. 막 관심이. 그럼 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실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실방을 좀 길게 해도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계속 이어서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길게 해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음 주에는 제가 사실은 내년 오늘에요. 궁금해요.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어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제를 깔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